정치와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용어 사용 설명서 제2화 법 일반편입니다. 법 일반이 뭐냐면 법의 원천, 기본, 해석 이런 거 배우는 거라고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입니다.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과 같이 우리가 가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원천 혹은 근원 혹은 존재 형태, 즉 법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종류는 둘로 나뉠 수 있으며 하나는 문서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성문법, 문서로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공포된 법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제정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정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성문법, 제정법 같은 의미입니다. 왜 성문법이 나오게 되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우리는 법치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종이에 쓰고 이 종이를 통해서 왕의 말에 의해서 바뀌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성문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면 이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법전, 가장 좋은 예시고요. 그 외에 단행법으로 나눕니다.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 관한 비교적 광범위한 법규범을 편찬한 책을 의미하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편, 장, 절, 관 등을 통해서 법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 상법전 이런 것들이 주요 예가 되겠죠. 단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이 그냥 제정해 놓은 문서법입니다. 근데 이 규범은 상대적이고 엄격한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제정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법전과 단행법, 즉 성문법은 일반적으로 문장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으며 그 개정이나 폐지에 반드시 법률의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 수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법은요, 크게 순서를 가집니다. 즉 상위법, 하위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문법의 가장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 중에 법을 제정한 거, 헌법. 그 밑에 국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만들어진 의사결정, 국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제정된 법률, 이것을 제정된 법을 법률이라고 부르고, 같은 요를 갖는 것으로 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 정상들 간의 문서에 의해서 합의한 점을 조약이라고 부르고, 국제법규는 국가 간 합의하지 않았으나 헌법에 기재된 내용의 연장이거나 혹은 같은 내용일 때 그 또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제법규라고 하고, 법률, 조약, 국제법규는 같은 위치, 대등한 위치로 봅니다. 가장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 조약, 국제법규가 있는 겁니다. 법률, 조약, 국제법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이른바 명령입니다. 명령은 크게 대통령령, 그 밑에 총리령, 그 밑에 각부 장관이 내리는 부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령은 법률과 같은 요를 갖습니다. 하지만 총리령과 부령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즉 하위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 헌법, 제2 법률, 조약, 국제법규, 대통령령, 제3 총리령, 부령, 그리고 마지막 제4 하위법,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의회나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관한 규정들인데 중요한 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행정부가 만들게 되는 규정을 우리는 자치법규라고 부르고 이걸 하위법, 제4하위법으로 봅니다. 이 자치법규의 종류로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규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에서 제정한 규범을 일컫습니다.
성문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문법이 있습니다. 불문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일정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존재하지 않은 법을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무슨 말일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 그래왔던 겁니다. 혹은 과거에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겁니다. 혹은 그게 이친 겁니다. 즉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봐보겠습니다. 종류로 갑니다. 첫 번째,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은 보이는 바와 같이 입법기관이 제정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법. 관습법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첫 번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두 번째,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법적 확신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관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재판에서의 먼저 선례, 즉 먼저 재판의 예시로서 이론, 법규, 규범인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형벌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이상을 내리는 것이 합당해. 이게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물의 도리입니다.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이에요. 자연에 이친 겁니다. 이걸 조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도리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법칙이고 그것이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조리라고 합니다. 법의 역사를 보면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의 기본이 됩니다. 과거부터 그래왔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문서를 써서 우리가 보호를 하자. 근대 국가가 대규모의 성문법을 편찬하기 이전에는 불문법이 오랫동안 법적 생활을 지배해왔어요.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 그 규범이 되는 향약 혹은 예가 보통 이런 경우죠. 예의를 지키시오. 그 예의를 꼭 지키는 게 옳다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어 왔고 그냥 나도 모르게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가장 큰 차이는 성문법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함부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불문법 같은 경우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주관성 혹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법문의 기본 형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법 조문을 보고 그 법 조문을 읽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제명, 목차, 본칙, 부칙을 아셔야 됩니다. 제명은 무엇이냐? 법령의 이름으로 법령의 내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학원 교습에 관한 법률 뭐가 있습니까? 10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학원 교습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휴게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혹은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뭐예요? 법 중에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민법은요, 국민 생활에 관한 법이죠. 형법은요, 교화를 위해서 형벌 제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와 같이 법령의 이름이 되는 걸 우리가 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요, 목차 혹은 전문이 있습니다. 법령의 제목을 정렬한 목차가 있을 거예요. 민법전을 보시면 민법 총칙 나오시고 그 다음에 물권법 나오고 채권법 나오고 친족 상속법 순으로 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목차, 전문은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헌법전 앞에 보시면 전문이 나오고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가 4.19에 대한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받아들이고자 그리고 인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근거를 기술한 문장인 겁니다. 본칙은 무엇이냐? 제1조, 제2조 이런 식을 통해서 그냥 본 내용에 해당하는 각 조항들을 말하고요. 부칙은 본칙을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 법령 가지고는 나머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부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부칙이 만들어졌을 때는 과거에 국민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일,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법 조문의 형태만 나와 있고 어떠한 일자나 규정이나 법령 개정이나 유효기간 등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거는 법 본칙이구나.
근데 어떤 법 조문에 그 제명이 써 있고 시행일, 경과규정, 개정에 관한 이야기, 유효기간 등이 써 있으면 아하 이거는 부칙으로 작성이 된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기본 형식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장, 절, 조, 항, 호, 목.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을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하고 닷 혹은 1하고 작은 가로, 1하고 동그라미, 기역 닷, 기역하고 동그라미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배열하는 형태를 법문에서는 장, 절, 조, 항, 호, 목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조부터 가봅니다. 법령을 구성하는 기본 단임 제1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조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의 내용을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조 제목을 조 번호 다음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제750조 가로 열고 불법행위 이와 같이 어떤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 몇 조 다음에 적어놓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의 형태인 겁니다. 조 다음은 항입니다. 하나의 조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양하게 내용을 써가지고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원 문자를 사용해서 항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7조 2항 보시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나오는 그런 문장들은 실제로 제37조하고 끝고 동그라미 2를 통해서 항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항 내에서도요. 또 몇 개의 사항을 반드시 나열해서 이 경우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행해하십시오 라고 규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이와 보이는 것처럼 1, 2,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번호를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목 다음에 쓰게 되는 배열 형태와 다르게 원문자를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되는데 이때의 아라비아 숫자를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157조 2항 1호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호도 구분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법리 해석이나 유권 해석을 할 때 반드시 기재된 것만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세하게 전부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때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호 다음에 가나다를 붙이게 되는데 이걸 몫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가장 큰 범위가 조고 하나의 문장으로 써야 되며 그 문장으로 썼을 때 그 문장 자체로만 표현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원문자를 통해서 항을 만들고요. 그 항에다가 반드시 이 항에서 열거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호. 그 호 내에서도 반드시 이것만큼은 보장되어야겠다 싶은 내용이나 반드시 이것만큼은 처벌해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가나다를 사용해서 목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요. 준용과 적용이란 게 있고요. 뭐뭐라고 본다라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준용갑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다릅니다. 근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같은 내용으로 봐도 차이가 없겠는데 싶을 때는 준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짐승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산짐승 우리 알고 있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가 밖에 나가서 1년 이상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반적으로 산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엔 그 개를 집에서 키우던 그 가축을 산짐승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적용이 있습니다. 적용은 뭐냐면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사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유동물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돼지가 나왔습니다. 돼지는 포유동물로 적용하는 것이 맞겠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준용과 적용은 엄격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옳습니다. 그럼 적용이고요.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럼 준용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본다, 뭐뭐라고 본다 하겠습니다. 본다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혹은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동등하지 않지만 동등하게 해석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행위로 우리가 준용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문장에서는 본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준용과 적용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법 조문에 보시면 뭐라고 보여진다.
여러분들 혹시 내부자들 영화 그런 콘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보여진다, 뭐라고 본다, 이게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취급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명확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여러분들이 슬리퍼 신고 밖에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거 학교 규칙 위반한 걸로 볼 거야. 필요 없어. 자습 시간에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에 돌아다니면 난 그거 너희들 자습 안 하고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같진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자습하면서 물건을 가지러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공부 안 하는 걸로 보겠다라고 공부 안 하는 걸로 취급하겠다. 이걸 본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법의 해석가입니다. 성문 안의 법 조문을 보면 열거된 것들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거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이 또한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권 해석 혹은 공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허가가 된 권력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사법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에서 그런 법을 해석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런 경우는 뭐뭐라고 볼게 라고 해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유권 해석 혹은 공권 해석이라고 보고요. 행정부처에서 이런 경우는 나는 같은 걸로 볼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행정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유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권 해석 혹은 공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적으로 무권 해석 혹은 항리 해석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구보다 박학다식한 지식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석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대학 교수님들이 보통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가 무권 해석 혹은 항리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학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수설, 소수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는데 그 변화할 때 그 시대에선 이게 다수가 그렇다고 보는 거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적은 경우엔 소수설이 있는 겁니다. 정확한 정답이 없다는 거겠죠. 유권 해석을 못 내리는 경우에 보통 무권 해석을 내리게 되고 그때는 두 번째 문장처럼 법학자 대다수가 지지하는 학설이 통설이 되고 이런 것을 보통은 다수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 해석 가겠습니다. 자구, 문장이나 문자의 뜻을 그냥 규칙 및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냥 확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집에 봤던 것처럼 가축을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개를 예를 들게요. 요새 하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애완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때 나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선생님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선생님은 예. 다시 돌아올게요. 자, 돼지를 키우고 있을 때 이 돼지를 데리고 밖에 산책을 나갔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애완견들 목줄 채우고 나오랬는데 왜 그냥 나왔냐? 얘는 애완견이 아니다. 애완돼지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같게 보겠죠. 이런 경우를 물리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당연해석, 물론해석이라고 합니다. 법문의 일정한 내용을 금하고 있을 때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로 보아서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물론해석 혹은 당연해석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에 있는 새끼 노루를 혹은 새끼 사슴을 포획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슴이 아닌 고라니가 있는 겁니다. 그 고라니를 잡았습니다.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슴 내에 고라니도 포함된다고 보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해석 혹은 당연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논리해석, 확대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보정해석 등이 있습니다. 용어 그대로입니다. 확대해서 보는 경우, 축소해서 보는 경우, 유추해서 보는 경우, 스스로 보정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나 혹은 행정부처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공권해석, 대학교 교수나 법학자들이 다수가 지지하는 학설 같은 경우를 무권해석,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물리해석,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를 당연해석,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사용 설명서 법 일반편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방금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 법적인 사고가 명확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죠? 그렇죠. 사법고시 없어졌죠. 로스쿨이나 혹은 행정고시를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법적 지식이 완벽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선생님이 수년간 고시 공부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노력해야 갖춰지는 겁니다. 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건 선생님 마음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권한이 되며 무기가 되는 법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선호구 정법 방구석 글렉스 용어 설명사정 법 일반편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나서 한 바퀴 돌고 끝낼게요. 안녕.